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은 결국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장 초반 그리고 장중까지만 하더라도 3대 지수의 움직임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장중 한때 1% 넘는 상승을 보일 정도로 상당히 좋았었는데 다만 장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이 상승 탄력은 좀 힘을 잃어갔고요. 결국 나스닥 지수는 상승 반전에 실패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래도 S&P 500 지수와 다우존스 산업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자, 이렇게 시장이 혼조세를 보였던 가장 뚜렷한 이유는 바로 실적에 대한 시장 반응이 상당히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어제 실적이 발표됐던 알파벳이라든지 보잉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비자 이런 기업들이 좀 엇갈린 모습을 보였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비자는 이 장중에 크게 오른 반면에 알파벳과 보잉의 경우에는 장중에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에 대한 반응이 많이 엇갈리다 보니까 그럼 앞으로 나오게 될 기업들의 실적은 어떨지 두고 보자는 경계 심리가 시장에는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대표적인 기업들이 바로 조금 전 실적을 발표했던 메타라든지 그리고 내일 새벽에 실적을 발표하게 될 애플과 아마존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반응을 좀 두고 보자는 경계 심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메타 플랫폼 그리고 포드, 페이팔 이런 기업들이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시장 반응이 상당히 초반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오늘 밤 시장은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작은 희망을 걸어봅니다. 자, 그렇다면 자세한 마감 분위기는 어땠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채린 앵커입니다. 네, 현지 시간 27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일 2년 들어서 최악의 하루를 보냈던 뉴욕 증시가 오늘은 소폭 반등한 채 그래도 마감이 됐습니다. 3대 지수 장중의 변동성이 꽤 나타났는데요. 일단 나스닥 지수는 장 초반에 연중 저점을 새로이 경신했습니다. 그러다가 장중에 높게는 1.7%까지 고점을 키우는가 싶었지만 결국에는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채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는 강보합 수준에 버텨주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왜 시장이 버텼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제 사실 증시가 급락했을 때 우리가 떨어진 이 정확한 이유를 찾기가 힘들었죠. 새로운 이슈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봐야겠는데 시장을 버티게 할 만한 어떤 새로운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어제 많이 빠진 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장중까지 나타났다라는 분석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일부 기업들의 실적, 시장을 지탱해준다 정도로 해석을 해봐야겠습니다. 여기에는 골고루 강한 실적을 공개했던 마이크로소프트, 비자, 그리고 엔페이즈 에너지가 포함이 되겠고요. 각각 5%, 6% 그리고 7%의 강세로 시장을 받쳐줬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상승이 연속성을 띠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나올 기업들의 실적이 정말 견조하게 받쳐줘야 된다라는 분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공포 심리를 대변하는 두 가지 지표도 보겠습니다. 먼저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빅스 지수 전일 대비 4%대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32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CNN에서 제공하는 지수인데요.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일 극단적 공포, extreme fear을 의미하는 25에 굉장히 근접하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소폭 상승하면서 31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제보다 시장의 커다란 불안감이 오늘은 조금 완화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종목별 분위기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강했던 3개의 섹터를 꼽아보자면 에너지, 소재, 그리고 이쪽에 기술주가 되겠는데요. 일단 에너지와 소재 섹터 내에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불을 켜줬습니다. 기술주의 강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4.8%의 강세로 이끌고 갔다라고 말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예상을 웃도는 실적 결과 게다가 긍정적인 매출 가이던스까지 전일 내놨죠. 그러면서 오늘 주가 반응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어제 실적을 전했던 비자, 인플레이션과 공급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여러 가지 매크로 악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과 소비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어닝 비트 그리고 매출 비트를 달성했습니다. 주가도 6%의 급등세로 화답을 해주고요. 같은 일을 하는 마스터카드까지 동반으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마스터카드의 실적 발표는 참고로 내일 예정되어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제는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전일 어닝 미스를 발표했던 알파벳이죠. 실적과 가이던스 모두 실망스럽게 나왔고 거기에 따른 매물이 오늘 3.75% 주가 하락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역시도 오늘 정규장에서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지난 1월에 악몽이 반복될까 두려웠던 걸까요? 투자자들이 미리 발을 빼면서 정규장에서의 주가는 3.3% 하락을 했지만 보시다시피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완전히 상반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EPS가 2.72달러로 예상됐던 2.56달러보다 높게 발표가 됐죠. 예상 외의 어닝 비트를 발표를 하고요. 매출은 기대치에 소폭 못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EPS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으로 16%의 시간의 거래에서의 급등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클리컬 섹터 내에서 포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규장에서 1%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포드 역시도 조금 전에 실적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EPS 38센트, 예상됐던 37센트에 부합하는 수준, 매출은 321억 달러로 예상됐던 311억 달러보다 약 10억 달러가량 높게 발표가 됐습니다. 1분기에 리비안 투자에 따른 손실이 꽤 있었겠죠. 그리고 생산량 감소로 이익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올해 연간 이익 가이던스를 유지시켜줬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3% 긍정적인 반응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히트맵으로 다시 옮겨가서요. 산업 섹터 내부적으로는 보잉의 움직임이 크게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보잉의 실적이 오늘 개장 전에 발표됐는데요. 주당 25센트의 손실을 기록할 거라는 예상보다 훨씬 큰 2.75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매출 역시도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하면서 예상됐던 5% 감소보다 실망스럽게 성적표를 전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규 여객 기종인 777X의 생산을 2023년까지 중단시키겠다라는 발표까지 전하면서 주가는 오늘 52주 저점 수준까지 미끄러졌고요. S&P 500과 다우지수 내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종목별 분위기 확인해 봤고요. 특징주 하나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로빈후드인데요. 오늘 직원 규모를 9%가량 감축시키겠다라는 발표를 전했습니다. 이 소식에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5% 가까운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소폭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달러화가 5년 들어 최고치로 솟아올라 있죠.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 유가를 낼 때 더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유는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중국의 록다운 이슈에 따른 경기 전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상단은 어느 정도 제한된 채 거래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금 가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달러 가치에 따라서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오르다 보니까 금 가격은 압박을 받고 있는 건데요. 당분간 이 같은 달러 강세 기조가 이어지게 된다면 한동안 금에 대한 투심은 좀 압력을 받을 수 있겠다는 분석도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1% 가까운 하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 짚어드리겠습니다. 앱스톱마켓 시간이고요. 오늘도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4가지 키워드 가운데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해증이 절실한 계절이라는 키워드인데 마음만은 그런데 또 실제로 행동은 이렇게 잘 되지 않기도 하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헤지펀드로의 이 자금 유입이 7년 만에 최대였다는 내용을 이날 CNBC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그만큼 해증이 필요한 계절이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데이터였는데요. HFR이라는 기관에 따르면요. 지난 1분기에 헤지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198억 달러로 지난 2015년 2분기 이후에 최대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헤지펀드에 대한 이 투자 자금 집중은 시장 불안의 결과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미국 연준의 어떤 긴축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도화선이 된 가파른 인플레이션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1분기 S&P 500 지수가 약간 5% 가깝게 하락한 바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주요 헤지펀드들의 수익률을 0.3% 정도로 선방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종류별로 따져봤을 때도 특히 원자재 트레이딩 자문을 포함한 매크로 전략이 9.1%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수보다도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헤지펀드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돈 넣으셨던 분들은 뭐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작년과 비교하면 이게 어떤 움직임인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이제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이리저리 뭐라도 좀 해야지 성과가 낫다 이렇게 좀 결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작년과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은 작년에는 S&P 500 지수가 30% 가깝게 상승을 한 바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스파이 ETF를 사놓는 게 이리저리 해칭하는 것보다 분명히 좀 유리했던 시장입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의 시장 수익률을 비트한 글로벌 헤지펀드가 불과 3군데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상황이 좀 다를지도 모르겠어요. 1분기를 보더라도 뭐 시타델이라든지 아니면은 데이비드 아인혼의 그린라이트 같은 헤지펀드에서도 뭐 한 4에서 5% 좋은 수익률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스타일 전략별로 좀 갈릴 듯하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데 이번 1분기에도 뭐 어떤 이벤트 드리븐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식형에 대한 이 헤지펀드가 부진했던 것처럼 성장주 펀드에 좀 좋지 않은 수익률은 저희가 예상해 볼 만한 그런 요소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제 연초에 시장 전반에서 성장주가 좀 조정장을 보였을 때도 최근에 뭐 많이 떠오르고 있는 그런 펀드죠. 웨일락이라든지 그리고 타이거 글로벌, 체이스 콜먼이 운영하는 이런 펀드들이 1월에만 뭐 한 15%, 14% 이렇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전략별로 또 헤지펀드 상에서도 좀 갈릴 수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연초 매도 이후라는 키워드인데 올 초에 우리는 참 많은 그 고생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연초 매도세가 강력하게 나타난 이후에 역사적으로 연말까지는 어땠을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제 과거의 역사적 통계적 자료를 통해서 어쩌면 이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 내용을 전해드리자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그 연초 수익률이 1942년 이래 최악의 연초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럴 경우 시장이 반등을 보였는지 여부를 통계적으로 판단을 내려봤는데요. 자, 역사적으로 보니까 총 6번의 대규모 연초 매도 장세가 있었고 그중 5번은 결국 미국 증시가 가파른 반등을 보이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시장도 곧 반등이 임박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자, 그러면 통계 자료를 한번 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1932년에 연초에 24%가량 급락을 했지만 결국 연말에는 13% 넘게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1939년과 1942년 그리고 1970년과 2020년 모두 가파른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중 유일하게 회복하지 못했던 때는 1941년이었었는데 이 당시는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있었던 해였죠. 이해는 연초에 10%가량 빠졌는데 연말까지 8% 정도 추가적으로 더 하락했다고 합니다. 자, 물론 올해 여전히 시장은 안정세를 못 찾고 있죠. 급격한 인플레이션, 중국의 코로나 확산,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걸로 인해서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도 지속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쉽사리 이제 바닥 부근이고 반등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최악의 연초를 보냈다고 반드시 시장이 한 해 동안 계속 힘든 건 아니라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월가에서 그러면 올해 시장의 바닥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연말에는 결국은 또 상승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을까요? CNBC에서 집계를 하기로 주요 기관들이 꼽고 있는 연말의 S&P 500 지수 목표치는 평균적으로 4,920입니다. 현재 이 주가 대비해서 약간 18% 정도의 상승을 점치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이제 지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대비해서 업사이드가 더 높아졌다. 그리고 또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발빠르게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 대비해서는 연말에 조금은 웃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 주요 기관들의 전망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언제부터 그러면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할 것이냐 그 시점을 찍기는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당장 이제 이번 주만 하더라도 JP모건에서 뭐 그렇게 잘 맞춘다는 마르코 콜라노비치도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장이 반등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았죠. 그리고 저희가 지난 3월에 FOMC에서 금리 인상이 나왔을 때도 비로소 시장과 연준의 눈높이가 맞았다라고 하면서 불확실성 해소로 좀 인식이 됐고 실제로 뭐 주식형 자금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또 한 번 이제 꼬꾸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음은 이제는 5월에 FOMC를 또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두 번째 금리 인상을 한 후에 시장이 좀 안정세를 보였다. 물론 이제 타임프레임을 보면은 금리 인상을 처음 한 후에 뭐 1년 후에는 무조건 상승을 했더라 이런 데이터도 있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좀 안정됐다라는 그런 데이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두 차례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도 두 번째 금리 인상 후에 뭐 한 3개월 정도를 떼놓고 봤을 때 상승한 또 전례가 있고 이렇게 또 5월에 FOMC를 또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 또 어떻게 될지는 뭐 확실히는 모른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제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을 보고 투자하는 분들이 또 있는 거니까요. 한번 좀 기대를 걸어보는데 정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메타 플랫폼의 사진이 보이는데 실수가 약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페이스북 모에서 메타 플랫폼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 EPS 같은 경우에는 이 컨센서스를 약간 7% 정도 비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매출은 예상치를 미달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메타 실적이 발표 전에 다소 좀 김이 새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은 장 마감 후에 실적 공개였죠. 근데 장중 실수로 가이던스가 공개돼 버린 그런 실수였는데요. 블룸버그를 통해서 메타가 2분기 매출을 자체적으로 270억 달러에서 290억 달러로 예상을 한다더라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컨센서스를 대폭 미달한 수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페이스북의 주가가 한때 약 한 6%까지 낙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블룸버그에서 아직 실적을 메타가 공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은 가뜩이나 안 좋았던 분위기가 좀 더 안 좋아진 그런 대목이었는데요. 하지만은 실수가 야기됐을 수도 있는 대목도 바로 여기였습니다. 왜냐면은 사측이 장 마감 이후에 실제로 2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28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였거든요. 이게 물론 컨센서스였던 306.9억 달러는 미달을 했지만은 당초에 실수로 공개하였던 수치보다는 나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서도 좀 더 좋게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블룸버그가 이제 실수로 가이던스를 잘못 공개했는데 그게 오히려 장 마감 직후에 실적을 발표하자 오히려 득이 된 것 같은 그런 모양새네요. 자, 어쨌든 이제 이번 실적을 보면은 EPS는 상당히 좋긴 했는데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으니까요. 다만 매출 성장이 상장일에 또 최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만큼 좀 엇갈린 모습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 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그렇게 걱정을 한 만큼 나쁘지는 않았다. 그렇게 최악은 아니었더라 이런 부분이 좀 작용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만큼의 또 기대감이 낮았다라고도 보여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뭐 뜯어놓고 보자면은 일단은 1분기 이익이 비트를 보였고 그리고 1활성 이용자 수 DAU 지표의 성장세가 재개가 됐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비용 관리 측면에서 좀 우호적인 결과가 발표됐다.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가이던스 잘못 발표된 것 비해서 나았다. 요 정도의 좀 이유를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1분기에 DAU가 19.6억 명으로 나왔죠. 근데 이제 컨센서스 19.5억 명을 소폭이나마 좀 비트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2021년 4분기에 역대 처음으로 유저 수가 좀 감소하는 지표가 나왔고 그 이후에 시총이 2천억 달러 정도 날아간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과 이제 비교를 해서 이번에는 좀 나았다라는 해석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측에서 올해 총 비용 예상을
당초에 900억 달러에서 950억 달러로 제시를 했던 것을 870억 달러에서 920억 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비용 문제가 당초 걱정 대비해서는 조금은 더 양호하겠다 이런 해석을 좀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 가이던스 관련을 해서도 1분기에 실적에 좀 타격을 줬던 이슈가 2분기에도 지속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1분기 말경에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가 미치기 시작했다라는 경영진의 좀 경계론 섞인 그런 코멘트도 있었지만요. 그리고 또 컨센서스도 미달하는 가이던스였지만요. 일단 뭐 실수도 겹쳤고 그리고 기대감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만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적을 보니까 이 정도까지 떨어질 건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투자자들의 전반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시간을 거래해서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가스 공급 중단 이후라는 키워드인데 어제 뉴스 보고 놀라신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러시아가 폴란드와 불가리아 지역에 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소식이 굉장히 뜨거운 뉴스로 떠올랐었는데 자, 이런 소식이 있은 이후에 또 한 가지 관심받게 되는 그리고 주목되는 기업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엔페이지 에너지라고 하는 기업인데 사실 이 뉴스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업은 아니지만 관련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일단 보면은 태양광 시스템의 마이크로 인버터와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드는 엔페이지 에너지인데요. 이날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눈에 띄었던 점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특히 유럽 지역의 전력 가격이 급등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 지역에서의 엔페이지의 성장세가 1분기와 2분기 연속적으로 40% 이상 기대된다고 사측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유럽은 올해 안에 러시아 가스 의존도의 80% 가까이를 없애겠다는 계획이죠. 결국 유럽의 전력 가격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럽의 여러 가정들도 에너지 가격 급등을 피하기 위한 이 엔페이지 에너지의 태양광 관련 시스템 설치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엔페이지 에너지는 현재 독일과 프랑스, 벨기에와 네덜란드 등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와 스페인, 포르투갈에서는 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물론 현재 전체 매출 가운데 84%가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그 비중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유럽의 수요가 빠르게 커질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도 부품과 원자재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급망 문제에선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이에 대한 코멘트가 있었는데 엔페이지 CEO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은 매우 안정적이다라고 해서 투자자들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또 특히 지난 1분기 흔히 우리가 그로스 마진이라고 부르는 매출 총이익률이 40.1%를 기록했는데 전 분기에 39.6%보다 높아졌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품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원자재 비용 상승에 잘 대처했다 이런 부분도 보이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겹쳐지게 되면서 엔페이지 에너지는 지난 밤사이 7% 넘게 급등하기도 했었거든요. 자, 이 엔페이지 에너지 제가 좀 보기에는 유럽의 어떤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수요가 높아질 것 같아서 엔페이지 에너지에 대한 월가의 시각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네, 엔페이지 에너지 같은 이 업체는 만드는 제품의 크기는 굉장히 작거든요.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 인버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업계 내에서 덩치는 굉장히 큽니다. 저희 리서치 담당 애널리스트도 업계 큰형님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실제 이제 태양광 ETF 탄에서도 비중이 1위 종목입니다. 10%가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좀 비중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고 태양광 업체 입장에서 유럽 모멘텀이 중요한 이유는 원래 하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게 가속화됐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금방 소멸될 만한 그런 이슈가 아니다라는 점이 좀 진정한 수혜로 좀 인식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기업에 대해서도 실적 공개 후에 코엔이라든지 오펜하이머 그리고 비랄리 등의 주요 기관에서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크레이그 헬럼 같은 일부 기관은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는 했지만요. 실적 반응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이 이제 마이크로 인버터가 주택용 태양광에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요가 좀 유효하다. 그리고 1분기의 마진이 전분기 대비해서 추가 개선이 됐다. 이 부분도 좀 중요한 게 1분기에 이 기업이 가격을 올렸어요. 근데 이제 지난 가을에도 가격을 올린 바가 있었거든요. 즉 원재료값 상승을 계속해서 정가를 하면서 판가에 정가를 하면서 이 마진을 방어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같은 또 시장 환경에 좀 맞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